우리 집에서 가장 먼저 사라진 건 웃음소리였다. 그 다음은 고기 반찬이었고, 그 다음은 거실에 있던 텔레비전이었고, 마지막으로 사라진 건 아버지의 눈빛에 남아있던 작은 자존심마저였다. 내 이름은 혜정이다. 내가 8살이 되던 해, 아버지는 세 번째 사업에 실패했다. 첫 번째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이었다고 했고, 두 번째는 내가 4살 때였는데, 그때는 너무 어려서 기억이 없다. 하지만 세 번째는 달랐다. 세 번째 실패는 내 기억 속에 모처럼 박혀서 지금도 빼낼 수가 없다. 경기도 외곽의 낡은 빌라 3층. 벽지가 눅눅하게 들뜬 그 작은 집에서 어머니는 새벽 4시 반이면 일어났다. 겨울에도 그랬다. 아직 바깥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을 때 부엌에서 들려오는 수돗물 소리가 내 잠을 깨웠다. 어머니는 김밥을 말았다. 시장 한편에 작은 좌판을 놓고 팔 김밥이었다. 단무지와 시금치, 가끔 햄 대신 어묵을 넣었다. 햄이 비쌌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그 시간에 자고 있었다. 정확히 말하면 잠든 것인지 깨어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태로 이불 속에 누워 있었다. 거실 한쪽에 놓인 소주병이 두세 개씩 쌓여가는 것을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치웠다. 병이 부딪히는 소리가 날까봐 조심스럽게 한 병 한 병 비닐봉지에 담아서 새벽에 나가면서 분리수거함에 버렸다. 나는 그 소리를 다 듣고 있었다. 얇은 벽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발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발소리였지만 동시에 가장 무거운 발소리이기도 했다. 아버지의 세 번째 사업은 건자재 유통이었다. 아버지는 사람을 잘 믿었고 사람을 잘 믿는 것이 사업에서는 독이 된다는 걸 3번을 실패하고도 깨닫지 못했다. 동업자가 자금을 들고 도망쳤다. 빚만 남았다. 어머니 이름으로 된 작은 적금마저 깨야 했고 외할머니한테 빌린 500만 원도 결국 갚지 못했다. 아버지는 그때부터 말을 잃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텔레비전 앞에 앉았고 텔레비전이 팔려나간 뒤에는 빈 벽을 보았다. 가끔 혼잣말을 했다. 이번에는 될 줄 알았는데 라는 말을 반복했다. 그 말이 나올 때마다 어머니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는 것을 나는 보았다. 학교에서 현장 학습비를 걷던 날이 있었다. 15,000원이었다. 나는 그 봉투를 어머니 앞에 내밀지 못하고 가방 깊숙이 구겨 넣었다. 어머니가 새벽에 김밥 팔아서 하루에 버는 돈이 얼마인지 대충은 알고 있었다. 재료비를 빼면 2만 원이 남을까 말까 한 날도 있었다. 나는 선생님께 배가 아프다고 거짓말을 했고 현장 학습 날에는 보건실에서 종일 누워 있었다. 천장의 형광등이 미세하게 깜빡이던 것을 아직도 기억한다. 그런 날들이 계절을 넘겨 이어졌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고 장마철이면 빌라 벽 사이로 물이 스며들어 곰팡이 냄새가 온 집안에 번졌다. 어머니는 식초를 묻힌 걸레로 벽을 닦았다. 닦아도 올라오는 곰팡이처럼 우리 집 형편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해 가을 일이 터졌다. 아버지가 또 사업 이야기를 꺼낸 것이다. 이번에는 확실하다며 아는 형이 좋은 자리를 하나 잡아놨다며 목소리에 오랜만에 힘을 주고 말했다. 어머니는 싱크대 앞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말이 이어지는 동안 접시를 닦는 어머니의 손이 점점 느려지는 것이 보였다. 나는 방문 틈으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버지가 말했다. 이번만 믿어달라고. 이번에는 진짜 다르다고. 어머니의 손이 멈추었다. 접시를 내려놓는 소리가 났다. 조용한 소리였지만 그 집안의 공기가 통째로 얼어붙는 것 같았다. 어머니가 천천히 돌아섰다. 나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았다. 울고 있지 않았다. 눈이 마르게 울고 있지 않았다. 대신 그 눈 속에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이 있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무언가를 끝내겠다는 결심 같은 것이었다. 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다. 당신이 말하는 이번이 대체 몇 번째인지 세어봤냐고 물었다. 아버지가 대답하지 못했다. 어머니가 한 발짝 다가섰다. 나는 새벽 4시 반에 일어난다. 당신이 자고 있을 때 일어나서 김밥을 만다. 손이 갈라지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시장에 나간다. 그런데 당신은 그 시간에 뭘 하고 있었느냐고 말했다. 빈 벽을 보고 있었느냐고, 소주를 마시고 있었느냐고, 그게 가장이 할 일이냐고. 아버지의 고개가 떨어졌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다. 사업을 하고 싶으면 하라고.
대신 이 집에서 나가서 하라고, 이 집에 남으려면 내일 당장 어디든 나가서 일을 하라고 말했다. 몸으로 하는 일이든 뭐든 상관없다고. 당신 자존심 세울 돈은 이 집에 없다고. 자존심은 가족을 먹여 살린 뒤에 세우는 거라고. 그날 밤 어머니는 처음으로 내 앞에서 울었다. 소리 없이 이불을 꽉 쥔 채로 어깨만 떨었다. 나는 어머니의 등 뒤에 바짝 붙어 누웠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8살짜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다. 그 다음날 아버지가 새벽 5시에 일어났다. 어머니보다 30분 먼저였다. 공사장 일용직 자리를 알아보러 나간다고 했다. 현관에서 운동화 끈을 묶는 아버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그 뒷모습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주먹밥 2개를 비닐에 싸서 아버지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 주었다. 그것이 우리 가족이 다시 시작된 순간이었다. 아버지는 공사장에서 일했다.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개고 한여름 땡볕 아래서 철근을 묶었다. 손에 굳은 살이 박이고 얼굴이 검게 탔다. 하지만 저녁이면 집에 돌아왔다. 소주병 대신 일당이 든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어머니는 그 봉투를 받아들고 고맙다는 말 대신 내일 반찬 뭐가 좋겠느냐고 물었다. 그해 겨울 우리 집 식탁에 고기 반찬이 다시 올라왔다. 삼겹살 200g이었다. 어머니가 석쇠에 구워주었고 아버지가 상추를 씻었고 나는 마늘을 까다가 손가락에 냄새가 배서 킁킁거렸다. 아버지가 웃었다. 내가 기억하는 한 그 웃음소리가 우리 집에서 오랫동안 사라졌다가 돌아온 첫 번째 웃음소리였다. 우리는 부자가 되지 못했다. 그 뒤로도 오랫동안 가난했다. 하지만 무너지지는 않았다. 어머니의 그날 밤 절규가 아버지를 깨웠고 아버지의 새벽 운동화 끈이 우리 가족을 다시 묶었다. 나는 그 안에서 자랐다. 돈이 없어도 무너지지 않는 법을 사랑이라는 것이 때로는 따뜻한 말이 아니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는 발소리라는 것을 배우며 자랐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훗날 내가 전혀 다른 세계의 가족을 만났을 때 나를 지탱해주는 단 하나의 뿌리가 되리라는 것을 그때의 나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로부터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경기도 외곽 낡은 빌라 3층에서 현장 학습비 봉투를 내밀지 못하던 8살 아이는 서울 강남의 한 중견식품회사 마케팅팀 사무실에서 자기 이름이 박힌 명함을 가진 어른이 되어 있었다. 혜정은 그 세월을 누구보다 치열하게 걸어왔다. 고등학교 3년 내내 새벽 4시에 일어나 어머니의 김밥 장사를 도운 뒤 등교했고 장학금을 놓치지 않기 위해 시험 기간이면 학교 도서관이 문을 닫아도 편의점 불빛 아래에서 교과서를 펼쳤다. 대학도 전액 장학금으로 다녔다. 아르바이트 3개를 돌리면서도 학점을 놓지 않았던 건 단 한 번도 부모님께 등록금을 달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졸업 후 입사한 회사에서 혜정은 3년 만에 대리로 승진했다. 빠른 편은 아니었지만 누가 봐도 제 힘으로 일군 자리였다. 그해 봄 회사 로비에서 처음 그 사람을 보았다. 본사 경영기획실에서 파견 나온 남자. 이름은 강준혁.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지만 목소리는 의외로 낮고 조용했다. 첫인상이 특별히 강렬했던 것은 아니다. 다만 혜정이 기억하는 건 그날 오후 팀 회의실에서 프로젝터가 고장났을 때 준혁이 아무 말 없이 일어나 케이블을 바꿔 끼우고 제자리로 돌아갔던 짧은 순간이었다. 누구에게 보여주려는 것도 아닌 필요하니까 하는 행동. 혜정은 그런 사람에게 마음이 흔들리는 체질이었다. 어린 시절 새벽마다 조용히 김밥을 말던 어머니의 손을 보며 자란 사람이니까. 둘의 거리가 좁혀진 건 야근이 만들어준 우연덕이었다. 마감 전날 사무실에 남은 건 혜정과 준혁뿐이었다. 형광등 2줄만 켜진 사무실에서 준혁이 자판기 커피 2잔을 들고 혜정의 자리로 왔다. 하나는 설탕 2스푼, 하나는 블랙이에요. 고르세요. 혜정은 블랙을 집었다. 준혁이 미세하게 웃으며 말했다. 저도 블랙인데 하면서 설탕 커피를 자기 앞에 놓았다. 그 사소한 양보가 혜정의 가슴 어딘가를 살짝 건드렸다. 그 뒤로 야근의 밤들이 쌓였다. 자판기 커피는 어느 순간 근처 카페의 아메리카노로 바뀌었고 사무실 복도에서의 목례는 퇴근길 지하철역까지 함께 걷는 시간이 되었다.
준혁은 말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혜정이 이야기할 때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듣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형태의 존중이었다. 혜정은 점점 이 사람 앞에서 힘을 빼게 되었다. 여름이 끝날 무렵 준혁이 먼저 고백했다. 장소는 거창하지 않았다. 회사 옥상 점심시간이 끝나갈 때쯤이었다. 혜정 씨, 저는 이 시간이 점심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그 한마디에 혜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심장이 뛰어서가 아니라 이 감정을 받아들여도 되는 걸까 하는 두려움이 먼저 왔기 때문이다.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는 사실이 언젠가 이 사람의 짐이 되지 않을까. 혜정은 삼리를 고민한 끝에 대답했다. 저도 그 시간이 좋았습니다. 준혁은 그날 저녁 처음으로 혜정의 손을 잡았다. 손바닥이 따뜻했고 힘 조절이 조심스러웠다. 1년이 흘렀다. 연애는 고요하지만 단단했다. 준혁은 혜정의 부모님 이야기를 들을 때면 눈빛이 진지해졌다. 혜정이 어린 시절 새벽마다 어머니를 따라 김밥 재료를 날랐던 이야기를 했을 때 준혁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혜정을 바라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 어머니가 계셔서 혜정 씨가 이런 사람이 된 거군요. 혜정은 그 순간 울 뻔했다. 자기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기분이었다. 하지만 혜정이 준혁에 대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다. 준혁은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다. 혜정이 부모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고 물으면 준혁은 웃으며 답을 비켜갔다. 평범한 집안이에요. 아버지는 사업을 하시고 어머니는 집에 계시고 그 이상은 없었다. 형제가 있느냐는 질문에도 누나 하나, 동생 하나라는 건조한 답만 돌아왔다. 혜정은 처음에는 준혁이 내성적이라 그러려니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다. 명절에도 준혁은 귀성하지 않았고 가족에게 전화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혜정의 가슴 한구석에 작고 날카로운 것이 박혀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가을이 되던 어느 저녁 준혁이 서울 한강공원 벤치에서 혜정의 양손을 잡고 프로포즈를 했다. 혜정 씨, 저는 당신과 가족이 되고 싶습니다. 바람이 차가워지기 시작한 강변에서 준혁의 눈은 진지했고 그 안에는 간절함과 함께 혜정이 읽을 수 없는 어떤 그림자가 서려 있었다. 혜정은 그렇지만 준혁 씨 부모님을 아직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준혁의 표정이 찰나 동안 굳었다가 다시 풀렸다. 만나게 해드릴게요. 다만 시간을 조금만 주세요. 그 말투에 담긴 무게를 혜정은 감지했지만 준혁이 진심으로 자신을 원한다는 사실이 더 크게 다가왔다. 혜정은 니라고 대답했다.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간 날은 토요일 오전이었다. 경기도 외곽 그 낡은 빌라 3층. 15년 전과 같은 건물이지만 계단에는 어머니가 놓은 화분이 줄지어 있었고 현관문 옆에는 아버지가 직접 만든 나무 신발장이 놓여 있었다. 작지만 정돈된 공간이었다. 준혁이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했다. 어머니는 준혁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더니 입을 열었다. 우리 딸은 어려서부터 남한테 기대는 법을 모르는 아이였어요. 그러니 당신이 기대라고 강요하지 마시고 옆에서 계세요. 준혁은 고개를 다시 숙이며 낮게 대답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거친 손으로 준혁의 어깨를 한 번 두드렸을 뿐 아무 말이 없었지만 그 눈가가 붉어진 것을 혜정은 놓치지 않았다. 부모님은 두 사람을 축복했다. 어머니가 차려준 점심 밥상 위에는 소고기 미역국이 올라 있었다. 혜정은 그 미역국 한 숟갈을 삼키며 울컥 목이 메었다. 새벽마다 김밥을 말던 어머니가 사위가 될 사람에게 정성껏 끓여준 미역국이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혜정은 물었다. 이제 준혁 씨 부모님도 배워야죠. 준혁은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이 3초였는지 10초였는지 혜정은 기억하지 못한다. 다만 그 정적 속에서 창밖을 스치는 가로등 불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다는 것만은 선명하다. 준혁이 입을 열었다. 다음 주에 잡아볼게요. 그 목소리에는 약속이 아닌 각오가 담겨 있었다. 혜정은 괜찮아요. 천천히 해도 라고 말했지만 마음 한편에 박혀있던 그 날카로운 것이 조금 더 깊이 파고드는 걸 느꼈다. 준혁이 자신의 가족에 대해 침묵하는 이유가 단순한 내성적인 성격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혜정은 이제 거의 확신하고 있었다.
그 다음 주는 오지 않았다. 정확히 말하면 준혁이 말한 다음 주가 2번 지나고 3번 지나고 가을이 깊어져 코끝이 시린 11월 중순이 되어서야 비로소 날짜가 잡혔다. 토요일 오후 2시. 서울 성북구 어딘가에 있다는 준혁의 부모님 댁. 그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하는 준혁의 손가락이 평소와 달리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혜정은 놓치지 않았다. 차 안은 조용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어떤 가수의 발라드가 공기를 채우고 있었지만 가사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혜정은 무릎 위에 올려놓은 종이 쇼핑백을 내려다보았다. 어머니가 직접 담근 배추김치와 깍두기, 그리고 아버지가 주말마다 나가는 수산시장에서 사온 방건조 갈치 2손, 가진 것 중 가장 정성스러운 것들을 골랐다. 어머니는 새벽부터 일어나 김치통 바깥을 알코올 솜으로 닦고 리본까지 묶어두었다. 처음 사돈댁에 보내는 것인데 손이 빈 건 예의가 아니지 않겠느냐며 준혁아, 혜정이 낮은 목소리로 불렀다. 준혁이 핸들을 잡은 채 고개만 살짝 돌렸다. 왜? 괜찮아, 혜정이 물었다. 준혁은 웃지 않았다. 다만 한 손을 뻗어 혜정의 손등을 잡았다. 그 손이 차가웠다. 내가 해야 할 말이 있어. 잠깐 도착하면 할게. 그 목소리에는 혜정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종류의 피로가 묻어 있었다. 차는 성북동 언덕길을 올라 좁은 골목 끝에 멈추었다. 혜정은 차에서 내리며 고개를 들었다. 3층짜리 단독주택이었다. 외벽은 짙은 회색 노출 콘크리트에 이름 모를 담쟁이가 말라붙어 있었고 현관 앞 화강암 계단 양옆에는 대리석 화분이 놓여 있었다. 화분 속 올리브나무가 잘 다듬어져 있었다. 정돈된 집이었다. 정돈이라기보다는 사람의 손길을 거부하는 차가움이라고 해야 옳았다. 혜정의 부모님 댁 현관에는 어머니가 정성껏 기른 제라늄 화분이 빼곡했고 아버지가 만든 나무 신발장에서는 늘 나무 냄새가 났다. 같은 집인데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목을 스쳤다. 현관문이 열렸다. 실내화를 신은 중년 여성이 서 있었다. 첫인상은 깔끔했다. 칠부 소매에 캐시미어 니트 진주 귀걸이 단정하게 묶어 올린 머리. 그런데 그 여성이 혜정을 바라보는 시선은 마치 백화점 안내 데스크 직원이 잘못 들어온 손님을 확인하듯 위에서 아래로 한번 훑고 내렸다. 혜정의 코트, 구두 손에 든 종이 쇼핑백까지. 어머니,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인사드릴 사람 데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 김혜정이라고 합니다. 혜정은 허리를 깊이 숙였다. 심장이 빨리 뛰었지만 목소리만은 단단하게 잡았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다만 반쯤 돌아선 채 들어와 하고만 말했다. 실내는 넓었다. 거실 한가운데 대리석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 과일이 담긴 유리 그릇이 있었다. 그러나 꽃은 없었다. 가족 사진도 없었다. 벽에는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는데 무채색 추상화였다.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라 전시된 공간 같았다. 앉으세요. 시어머니가 소파 끝을 가리켰다. 혜정은 종이 쇼핑백을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올렸다. 저희 어머니께서 직접 담그신 김치하고 아버지가 골라오신 갈치예요. 시어머니의 시선이 쇼핑백 위에 멈추었다. 그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다. 그것은 미소가 아니었다. 경멸이 웃음의 형태를 빌린 것이었다. 이거 직접 담근 거라고 했지. 시어머니가 종이 쇼핑백을 손끝으로 밀었다. 준혁한테 들었어. 아버지가 뭐 하시는 분이라고. 건설 현장 어머니는 새벽에 김밥 같은 거 파셨다면서. 혜정의 등이 곧게 섰다. 네, 그렇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배에 힘을 주었다. 시어머니는 과일 그릇 옆에 놓인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그 여유로운 동작이 의도적이라는 것을 혜정은 알았다. 그래서 학교는? 혜정이 대답했다. 국립대 경영학과 졸업했습니다. 장학금 받고 다녔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장학금이라 집에서 등록금을 못 내니까 그렇게 된 거잖아. 듣기 좋게 포장할 필요 없어. 공기가 얼어붙었다. 준혁이 어머니하고 낮게 불렀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보지 않았다. 내가 틀린 말 했어. 우리 집 사정이 어떤지 너도 아는데 이런 집안하고 엮이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생각은 해봤어. 그쪽 부모가 사업 실패했다면서.
빚은. 혜정의 심장이 한 박자 멈추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려 혜정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기분 나쁘면 미안한데 나는 솔직한 사람이라서 우리 준혁이가 집안을 잘못 들면 인생이 고달파져. 그쪽 어머니도 뭐 김밥 팔아서 자식 대학 보낸 건 대단하다고 할 수 있겠지. 근데 그건 미담이지 며느리감의 배경이 아니야. 그 순간 혜정의 귓속에서 어떤 소리가 사라졌다. 라디오도 시계 소리도 준혁이 의자를 밀며 일어서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대신 아주 오래전 새벽 4시에 김밥을 말던 어머니의 손가락이 보였다. 쌀알이 끼어 갈라진 손톱 식초 냄새가 밴 앞치마. 그러면서도 혜정의 이마를 쓸어주며 가서 자라 하던 그 목소리. 아버지가 새벽 5시에 안전화 끈을 묶으며 현관에서 잠깐 멈추던 그 뒷모습. 그것이 미담이라고. 며느리감의 배경이 아니라고. 혜정은 천천히 일어섰다. 무릎이 떨리지 않았다. 목소리도 떨리지 않았다. 어머님, 저희 어머니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김밥을 마셨습니다. 많은 게 아니라 마셨어요. 밥풀이 손에 붙어서 물 한 모금 마실 틈도 없이요. 저희 아버지는 5층 건물 외벽에 매달려서 시멘트를 발랐습니다. 그 두 분이 저를 키웠고 저는 그 두 분이 제 배경인 것이 단 한 번도 부끄러웠던 적이 없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처음으로 굳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혜정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다. 저는 어머님께 저희 부모님을 모욕할 권리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오늘 처음 뵙는 자리에서 사람의 가족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솔직한 게 아니라 무례한 겁니다. 혜정은 테이블 위에 종이 쇼핑백을 다시 들었다. 어머니가 리본을 묶은 그 매듭이 손에 잡혔다. 이건 가져가겠습니다. 받으실 분이 아닌 것 같으니까요. 혜정이 현관을 향해 걸었다. 뒤에서 준혁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이게 사람한테 할 말입니까? 시어머니가 뭐라 대답했지만 혜정은 듣지 않았다. 현관문을 열고 차가운 11월 공기를 마셨다. 계단을 내려오는 동안 눈물이 차올랐지만 흘리지 않았다. 이 집 앞에서는 절대 울지 않겠다고 발을 디딜 때마다 다짐했다. 차 앞에 서서 혜정은 쇼핑백을 가슴에 안았다. 김치 냄새가 코트에 밴 것 같았다. 그 냄새가 어머니 냄새였다. 혜정은 그제야 입술을 깨물었다. 1분쯤 지나 준혁이 뛰어내려왔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혜정아, 미안해. 진짜 미안해. 혜정은 그를 바라보았다. 미안한 건 나한테 하는 말이 아니야. 나중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해. 내가 오늘 여기 온 거 두 분은 절대 모르셔야 해. 준혁이 고개를 숙였다. 혜정은 조수석 문을 열고 앉았다. 안전벨트를 매는 손끝이 차가웠지만 무릎이 쇼핑백 안에서 전해지는 김치통의 온기가 작고 분명하게 느껴졌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아니, 그것이면 충분해야만 했다. 결혼은 그해 겨울이 채 끝나기 전에 이루어졌다. 시어머니의 반대는 끝내 거두어지지 않았지만 준혁이 혼인신고서를 들고 성북동 현관 앞에 서서 어머니 허락 없으면 법적으로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날 밤 시아버지에게서 짧은 전화가 왔다. 해라 한마디였다. 감정도 축하도 없는 허가서 같은 단어 하나. 혜정은 그 한마디 뒤에 어떤 계산이 숨어 있는지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 식은 간소하게 치렀다. 혜정의 부모님은 새벽부터 식당을 빌려 미역국을 끓이셨고 어머니는 딸의 면사포를 매만지며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달싹거렸다. 아버지는 준혁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고개만 깊이 숙였다. 시어머니는 참석하지 않았다. 시아버지는 축의금 봉투 하나를 비서편에 보내왔고 봉투 안에는 수표 한 장과 메모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살림의 보태라. 그 글씨가 시아버지의 것인지 비서의 것인지조차 혜정은 구분할 수 없었다. 신혼은 마포구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되었다. 준혁은 원래 다니던 회사에서 경영기획팀장으로 승진해 있었고 혜정은 마케팅팀에서 과장 직함을 달았다. 두 사람의 저녁 식탁에는 어머니가 보내준 김치와 젓갈이 늘 있었고 주말마다 혜정은 친정에 전화를 걸어 아버지의 무릎 상태와 어머니의 허리 통증을 물었다. 행복이라고 부르기에 소박했지만 불안하지 않은 시간이었다. 그 균열은 결혼 석 달째 되던 어느 화요일 오후에 시작되었다. 시어머니에게서
처음으로 전화가 왔다. 며느리라는 호칭 대신 혜정 씨라는 건조한 부름. 시간 되면 성북동에 한번 와라 부탁할 게 있다. 준혁에게 전화하면 될 일을 굳이 며느리에게 직접 연락했다는 사실이 묘하게 걸렸지만 혜정은 반차를 내고 성북동으로 향했다. 관계를 풀 수 있는 실마리일 수도 있다는 기대가 아주 조금 있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거실에는 택배 상자 12개가 쌓여 있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 혜정을 보자 고개짓으로 상자를 가리켰다. 이것 좀 정리해서 반품 보내줘. 송장은 거기 테이블 위에 있고 혜정이 상자를 열어보니 명품 핸드백, 캐시미어 스카프, 이탈리아산 식기 세트, 박스마다 영수증이 아닌 온라인 주문서가 붙어 있었다. 반품 사유란에는 이미 시어머니의 필체로 단순 변심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날 이후 전화는 일주일에 2~3번으로 늘었다. 시어머니는 혜정을 택배 수령인 겸 반품 처리 담당자로 부렸다. 주문은 항상 같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루어졌다. 이름은 르솔레이 프랑스어를 흉내낸 듯한 철자. 사이트를 열어보면 명품 병행 수입을 표방했지만 상품 사진은 어딘가에서 긁어온 듯 해상도가 낮았고 사업자 등록번호 옆에 대표자 이름은 박성태, 혜정이 알지 못하는 이름이었다. 이상함은 숫자에서 먼저 드러났다. 시어머니가 주문하는 물건의 가격이 시중가보다 20~30% 높았다. 그런데도 반품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혜정이 반품 접수를 하면 환불 대신 적립금으로 전환됩니다라는 문구가 떴고 시어머니는 그걸 당연하다는 듯 넘겼다. 돈은 나가는데 물건도 환불도 돌아오지 않는 구조. 혜정은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했다. 4번째 방문날, 혜정은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시어머니의 태블릿 화면을 우연히 보았다. 르솔레이 관리자 페이지가 열려 있었다. 매출 현황 정산 내역 입금 계좌. 시어머니는 그 사이트의 고객이 아니라 관리자였다. 혜정의 손끝이 차가워졌다. 화면 속 정산 계좌의 예금주는 박성태. 월 정산 금액은 3천만 원이 넘었다. 혜정은 태블릿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들어가는 시어머니의 등을 바라보았다. 심장이 빨라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입을 열었다. 어머니 르솔레이라는 쇼핑몰. 어머니 거 맞으시죠? 시어머니의 발걸음이 멈추었다. 돌아선 얼굴에는 놀라움이 아니라 경계의 빛이 서려 있었다. 네가 알 일이 아니야라고 시어머니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목소리에는 위협과 경고가 동시에 실려 있었다. 혜정은 더 묻지 않았다. 묻지 않은 것이 아니라 물을 수 없었다. 시어머니의 눈빛에서 처음 만난 날, 성북동 응접실의 차가움보다 더 깊은 어둠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마포구 아파트 침대 위에서 빠정은 준혁에게 르솔레이 이야기를 꺼냈다. 준혁은 한동안 천장만 바라보았다. 형광등 불빛 아래 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준혁은 아주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결혼 전부터 여자가 있었어. 한 명이 아니야. 내가 중학교 때 처음 알았고 어머니는 그보다 먼저 알고 있었어. 준혁의 목소리는 평탄했지만 이불 위에 놓인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버지의 바람은 사업 파트너의 딸 비서 거래처 직원으로 이어졌고 끊인 적이 없었다. 어머니는 이혼을 요구하는 대신 다른 길을 택했다. 재산을 자기 이름 아래로 옮기기 시작한 것이다. 르솔레이는 그 통로 중 하나였다. 박성태라는 이름의 남자가 누구인지 준혁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어머니의 사람이야. 정확히 어떤 관계인지는 나도 선을 그었어. 알고 싶지 않았으니까. 혜정은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동생들은 알아.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누나는 3년 전에 캐나다로 갔어. 동생은 작년에 연락을 끊었고 둘 다 부모님이랑 말을 안 해. 나만 남은 거야. 장남이니까. 혜정은 옆으로 누운 채 준혁의 등을 바라보았다. 그 넓은 등이 처음 만났을 때와 같은 크기인데도 이 순간에는 유난히 좁아 보였다. 왜 미리 말 안 했어? 라는 말이 목까지 올라왔지만 혜정은 삼켰다. 준혁이 침묵으로 지켜온 것이 체면이 아니라 수치심이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잠이 오지 않는 새벽, 혜정은 부엌에 나가 물 한 잔을 따랐다. 냉장고 문에 어머니가 보내준 깍두기 통이 보였다. 뚜껑 위에
어머니의 글씨로 따라 많이 먹어라고 적힌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다. 그 네 글자를 읽는 순간 혜정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렀다. 부유함이란 무엇인가? 성북동 저택의 대리석 현관 아래에서 서로를 배신하고 재산을 쪼개 숨기는 두 사람의 결혼이 부유함인가? 새벽 5시에 일어나 김밥을 말던 어머니의 손이 공사장에서 돌아와 아내에게 고개를 숙이던 아버지의 등이 그것이 가난이란 말인가? 혜정은 깍두기통을 가슴에 안았다. 차가운 플라스틱 표면 너머로 어머니의 새벽 부엌 온도가 전해지는 것 같았다. 성북동의 균열은 이제 막 시작이었고 혜정은 아직 그 틈 사이로 쏟아질 것들의 무게를 알지 못했다. 그 전화는 토요일 아침 8시에 걸려왔다. 혜정은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다가 준혁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등 뒤로 느꼈다. 네,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톤이 아니었다. 네라는 한 음절 뒤에 길고 무거운 침묵이 있었고 그 침묵 속에서 준혁의 숨소리가 가늘게 끊어졌다. 전화를 끊은 준혁이 거실에 서 있었다. 아버지 회사가 부도 직전이래. 그가 말했다. 혜정이 빨래 집게를 내려놓았다. 준혁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다. 이사가 나한테 직접 전화했어. 이번 주 안에 긴급 유동성 확보가 안 되면 법정관리 신청을 해야 한다고. 혜정은 물을 한 잔 따라 준혁 앞에 놓았다. 준혁은 물을 마시지 않았다. 대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식탁에 앉았다. 문제는 자금이래. 회사 법인 계좌에 있어야 할 운영자금 12억이 빠져 있대. 혜정의 손끝이 차가워졌다. 12억. 그 숫자가 입안에서 굴러다니는 동안 혜정의 머릿속에는 르솔레이의 관리자 화면, 월정산 3천만 원이라는 숫자, 그리고 시어머니가 노트북을 덮으며 내뱉었던 네가 알 일이 아니야 라는 차가운 목소리가 동시에 떠올랐다. 준혁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혜정은 알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말하지 않아도 되는 문장이 공기 중에 떠 있었다. 성북동에 도착한 것은 정오가 채 되지 않은 시각이었다. 11월의 찬바람이 대문 앞 은행나무를 흔들고 있었고 노란 잎이 현관 앞 화강한 바닥 위에 젖은 채 붙어 있었다. 문이 열려 있었다. 현관 안쪽에서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먼저 들렸다. 당장 내놔라는 단 3글자였지만 그 안에는 혜정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종류의 분노가 실려 있었다. 준혁이 먼저 안으로 들어갔고 혜정이 뒤따랐다. 거실의 풍경은 혜정의 예상을 넘어서 있었다. 시아버지가 양복 상의를 벗어 소파 위에 던진 채 서 있었고 넥타이가 풀려 한쪽으로 늘어져 있었다. 셔츠 소매를 걷어올린 팔뚝에 핏줄이 서 있었다. 시어머니는 맞은편 1인용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는데 놀랍게도 표정이 완전히 고요했다. 커피잔을 들고 있었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혜정의 등골을 서늘하게 했다. 준혁이 입을 열기도 전에 시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보았다. 네 어머니한테 물어봐라. 회사 운영자금 12억이 어디로 갔는지. 시어머니가 커피잔을 소서에 내려놓았다. 도자기가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거실에 울렸다. 그 돈이 원래 당신 돈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물었다. 목소리에 떨림은 없었다. 이 집, 이 가구, 이 벽에 걸린 그림, 30년 동안 당신이 술집 여자들한테 쓴 돈, 골프장에서 접대한 돈, 비서한테 사준 차, 그 모든 게 다 누구 피와 시간으로 만들어진 건데 당신 혼자 번 돈인 줄 알아요. 시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지다 못해 검어졌다. 그래서 네가 그 박성태라는 놈한테 빼돌린 거냐, 내 회사 자금을.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혜정은 자신도 모르게 준혁의 팔을 잡았다. 준혁의 팔이 돌처럼 굳어 있었다. 시어머니가 일어섰다. 그녀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고 그것이 혜정에게는 어떤 비극의 서막처럼 보였다. 빼돌린 게 아니라 되찾은 거예요. 시어머니가 말했다. 당신이 25년 동안 여자들한테 흘린 돈 내가 다 알아요. 정리해 놓은 자료가 있어. 영수증, 카드 명세서, 호텔 예약 내역, 서류 3박스 분량이야. 시아버지가 탁자를 내리쳤다. 유리 위에 커피잔이 쓰러지며 갈색물이 흰 대리석 바닥 위에 번졌다. 그래, 나도 알아. 네가 그 박성태라는 놈이랑 언제부터 만났는지도 알아. 그 말에 시어머니의 고요한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찰나였지만 혜정은 보았다.
시어머니의 왼쪽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시아버지가 양복 안주머니에서 접힌 서류를 꺼냈다. 르솔레이 법인 등기 박성태 명의지만 실질적 수익은 전부 내 개인 계좌로 들어가고 있어. 은행 추적 다 끝났다. 그리고 박성태, 그 자식 네 남자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았어. 거실이 조용해졌다. 커피가 바닥을 따라 천천히 흘러 혜정의 구두 앞에서 멈추었다. 시어머니가 숨을 한 번 들이쉬었다. 그래요. 맞아요. 그녀가 말했다. 목소리가 낮아졌지만 꺾이지는 않았다. 당신이 세 번째 여자를 만들었을 때 시작했어. 그때 나는 준혁이가 중학교 입학식이었는데 당신은 부산에 있다고 거짓말했지. 나는 그날 이후로 이 결혼이 끝났다고 생각했어. 다만 아이들 때문에 형식을 유지한 것뿐이야. 박성태는 최소한 나를 사람 취급했어. 혜정은 준혁의 손을 보았다. 주먹이 쥐어져 있었고 손등의 힘줄이 하얗게 도드라져 있었다. 준혁의 입술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23해를 장남으로 버텨온 사람의 떨림이었다. 시아버지가 비웃음을 내뱉었다. 사람 취급, 네 돈이 좋았겠지 그놈이. 시어머니가 돌아섰다. 당신 돈 아니라고 했잖아요. 내 30년이에요. 이 집에 30년. 서로의 배신을 증거로 내미는 두 사람 사이에서 혜정은 갑자기 어린 시절의 부엌이 떠올랐다. 아버지가 소주병을 들고 앉아있던 식탁 어머니가 새벽 3시에 김밥을 말던 손. 가난했지만 어머니는 아버지를 속인 적이 없었다. 아버지도 어머니에게 다른 여자를 만든 적이 없었다. 부모님의 싸움은 생존을 위한 것이었지 탐욕의 결과가 아니었다. 이 거실의 싸움은 달랐다. 이것은 두 사람이 30년에 걸쳐 서로를 파괴한 잔해 위에서 누가 더 많은 조각을 가져갈 것인가를 다투는 것이었다. 준혁이 입을 열었다. 두 분 다 그만하세요. 목소리가 낮았지만 거실 전체를 채웠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동시에 아들을 보았다. 준혁이 한 발 앞으로 나섰다. 누나는 3년 전에 떠났고 동생은 작년에 연락을 끊었어요. 두 분은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이 집에는 가족이 없었으니까요. 사업이 있었고 체면이 있었고 비밀이 있었고 돈이 있었지만 가족은 한 번도 없었어요. 준혁의 눈이 붉어졌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저도 이제 끝내겠습니다. 이혼이든 소송이든 두 분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더 이상 이 집의 장남이 아닙니다. 시어머니의 입이 벌어졌다. 시아버지의 손이 허공에서 멈추었다. 준혁이 돌아서서 혜정을 보았다. 그의 눈가에 물기가 맺혀 있었지만 입술은 단단히 다물려 있었다. 가자. 그가 말했다. 혜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현관을 나섰다. 대문 밖의 은행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며 노란 잎을 떨어뜨렸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가 그 위를 덮는 시아버지의 욕설이 섞여 들렸지만 혜정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준혁이 차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았다. 시동을 걸지 않았다. 핸들 위에 이마를 얹고 어깨가 흔들렸다. 혜정이 손을 뻗어 그의 등을 만졌다. 차 안에 엔진 소리 대신 준혁의 목 안에서 억눌린 숨소리만이 가득 찼다. 혜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한 손으로는 그의 등을 쓸고 다른 손으로는 주머니 안에 핸드폰을 만졌다. 화면에는 어머니가 보낸 문자가 떠 있었다. 딸아, 오늘 깍두기 새로 담갔다. 주말에 가져다 줄게. 혜정은 그 14글자를 읽으며 눈을 감았다. 이것이 부이고 이것이 유산이라는 것을 혜정은 알고 있었다. 성북동을 빠져나온 차는 한참을 달렸다. 마포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 준혁은 운전대를 잡은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혜정도 말을 걸지 않았다. 창밖으로 11월의 찬바람이 가로수 잎을 떨구고 있었고 도로 위에는 노랗게 마른 은행잎들이 바퀴 밑에서 부서졌다. 차 안에는 히터 바람 소리만이 낮게 흘렀고 준혁의 눈가는 여전히 붉어 있었다. 혜정은 조수석에서 무릎 위에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그의 턱 아래로 간간히 떨어지는 눈물을 못 본 척 해주었다. 어떤 위로도 지금은 사치라는 걸 알았다. 그냥 옆에 있는 것, 그것만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을 때 준혁이 신발도 벗지 않고 복도 벽에 등을 기댔다. 그리고 천장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미안해. 혜정아 정말 미안해. 혜정은 그의 앞에 서서 구두끈을 풀어주었다. 사과하지 마.
당신이 잘못한 거 아니잖아. 준혁의 손이 혜정의 머리 위에 가만히 얹어졌다. 그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날 이후 시간은 예상보다 빠르게 그러나 무겁게 흘러갔다. 시아버지 쪽 변호사가 먼저 연락을 해왔다. 12억 자금 이동에 대한 법적 추적이 시작되었고 르솔레이 법인 등기와 시어머니 개인 계좌 간의 자금 흐름이 금융감독원에 정식 신고되었다. 시어머니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다. 25년치 외도 증거를 담은 서류 3박스가 이혼소송 첫 번째 준비 서면에 통째로 첨부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준혁은 그 소식을 전해 듣고도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다. 다만 휴대폰 화면을 끄고 혜정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 그쪽은 그쪽대로 하겠지. 우리는 우리 살자. 12월 초 이혼 조정이 시작되었다. 시아버지는 재산분할 소송과 별개로 르솔레이를 통한 자금 세탁에 대해 박성태를 횡령 공범으로 형사 고소했다. 시어머니는 위자료 청구와 함께 재산 분할에서 자신의 기업은 70%를 주장했고 시아버지는 외도 증거를 인정하되 시어머니의 자금 유출이 배임에 해당한다며 맞섰다. 법정은 길어질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준혁은 단 한 번도 법원에 가지 않았다. 증인 출석 요청서가 2번 날아왔지만 그는 변호사를 통해 정중히 거절했다. 저는 원고도 피고도 아닙니다. 더 이상 그 집의 가족이 아닙니다. 혜정은 그런 준혁이 걱정되었다. 단절이라는 것은 말처럼 깔끔하지 않았다. 새벽에 화장실 불이 켜져 있을 때가 있었고 거실 소파에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고 허공을 바라보는 밤이 있었다. 혜정은 그때마다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내밀었다. 말없이 준혁은 그 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가끔 고맙다는 한마디를 했다. 그 한마디가 혜정에게는 충분했다. 전환점은 설이었다. 준혁에게는 갈 곳이 없었다. 캐나다로 떠난 누나에게서는 크리스마스에 짧은 문자 하나가 왔고 동생은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았다. 혜정은 고민 없이 말했다. 우리 부모님 댁 가자. 준혁은 멈칫했다. 혜정의 부모님은 시어머니에게 모욕당한 사실을 모르지만 준혁 자신은 기억하고 있었다. 그 성북동 거실에서 자신의 어머니가 내뱉은 말들, 건설 현장 김밥 장사빚, 그 단어들이 자기 입에서 나온 것은 아니었으나 여전히 얼굴이 뜨거웠다. 혜정이 그의 손을 잡았다. 우리 엄마 아빠는 그런 거 신경 안 써. 당신이 좋은 사람인 거 그것만 알면 돼. 설날 아침 인천의 작은 빌라 앞에 차를 세웠을 때 현관문이 먼저 열렸다. 혜정의 어머니가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었다. 한겨울인데도 대문 앞까지 슬리퍼를 끌고 나와 준혁의 손을 두 손으로 잡았다. 어머나 손이 차갑네. 어서 들어와 떡국 끓여놨어. 그 목소리에는 아무런 계산도 탐색도 판단도 없었다. 그냥 사위가 왔으니 반가운 것이었다. 준혁의 눈시울이 다시 붉어지는 것을 혜정은 보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까와 달랐다. 성북동에서 흘린 눈물이 분노와 상실의 것이었다면 이 현관 앞에서 번지는 것은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식탁은 작았다. 떡국 잡채, 동그랑땡, 그리고 어머니가 직접 담근 깍두기. 시아버지 집 식탁의 절반 크기도 안 되는 밥상이었지만 네 사람이 무릎을 맞대고 앉으니 빈자리가 없었다. 아버지는 준혁에게 소주를 따르며 말했다. 자네 고생 많았지. 다 알 것 없어 밥 먹어. 그 한마디에 준혁의 젓가락이 잠시 멈추었다. 아버지는 더 말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잔을 들어 준혁의 잔에 가볍게 부딪혔다. 짤막한 유리 소리가 좁은 부엌에 울렸다. 어머니는 준혁의 밥그릇에 깍두기를 하나 더 올려주며 웃었다. 우리 혜정이가 어릴 때 이 깍두기 담그는 날이면 옆에서 묵꼬투리만 골라 먹었어. 혜정이 엄마 하며 민망해했지만 준혁은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다. 그 웃음이 식탁 위에 퍼지는 순간 혜정은 가슴 한가운데가 따뜻하게 물드는 것을 느꼈다. 이것이었다. 명품 백도, 성북동 저택도, 법인 계좌의 숫자도 만들어낼 수 없는 것. 국물이 식기 전에 함께 숟가락을 드는 사람들, 서로의 그릇에 반찬을 하나 더 올려주는 손,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 어서 들어와라고 말하는 목소리. 설 연휴가 끝나고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준혁이 먼저 말을 꺼냈다. 혜정아, 나 처음 알았어. 가족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혜정은 창밖을 보며 대답했다. 나도 한때는 우리 집이 부끄러웠어.
아빠가 사업망하고 술 드시던 날들, 엄마가 새벽마다 김밥 싸던 날들. 근데 지금은 알아. 그게 전부 유산이었어.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다. 나도 그 유산 나눠 받아도 돼. 혜정은 웃었다. 당연하지. 우리 엄마 깍두기 평생 먹어야 해. 이제 2월 법원에서 이혼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이 왔다. 재산 분할은 시아버지 측 60, 시어머니 측 40으로 조정되었고 시어머니의 자금 유출분 중 8억은 별도 민사소송으로 환수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박성태는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다. 시아버지는 회사 구조조정에 돌입했고 시어머니는 성북동 집을 떠나 어디론가 사라졌다. 준혁에게는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다. 그도 연락하지 않았다. 봄이 왔다. 3월의 어느 일요일, 혜정은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다가 문득 멈추었다. 저 멀리 한강 위로 햇살이 부서지고 있었고 부엌에서는 준혁이 서툴게 된장찌개를 끓이는 소리가 들렸다. 간이 맞냐고 혜정에게 묻는 목소리가 들려왔고 혜정은 소리쳤다. 아직 맛도 안 봤으면서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작은 아파트 안을 채웠다. 혜정은 젖은 수건을 빨랫줄에 걸며 생각했다. 어머니가 새벽마다 말던 김밥 아버지가 공사장에서 가져온 먼지 묻은 10,000원짜리 지폐들, 식탁 위에 놓이던 깍두기 한 통, 그것들이 자신을 만들었다. 허름한 부엌에서 시작된 그 사랑이 결국 어떤 재벌가의 금고보다 단단했다. 부는 통장 잔고가 아니었다. 부는 곁에 남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지금 서투른 된장찌개 냄새가 베란다까지 번지고 있었다. 혜정은 미소 지었다. 이것이 자신의 유산이고 자신의 부였다.